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소, 제가 오늘 소개드릴 논문은 트랜스포머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VQN과 트랜스포머로 VAE 구조를 만들어 타임 시리즈 데이터의 어노말리 딕션을 수행하는 MTR-VAE 두 논문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둘이 무슨 관련이 있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지만 저가 앞으로 할 연구 주제는 트랜스포머를 이용한 겐과 오토인코더 구조를 사용하여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해당 논문을 논문 세미나의 주제로 잡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 논문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 상황들에 대해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 RNN의 인코더, 디코더 구조에서 장기의 의존성 문제를 야기하는 RNN 모듈을 버리고 어텐션만을 이용해서 번역과 같은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모델 구조입니다. 동작 방식은 우측 그림과 같이 인베딩된 인풋 시퀀스를 인코더에 입력을 하면 아웃풋은 다음과 같이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출력하는 모델입니다. 두 번째는 VAE인데요. 간단히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는 다음 그림처럼 어떤 데이터가 있을 때 다음과 같이 인코더로 데이터의 특징 분포를 학습하게 되고 이 특징 분포 같은 경우 다음과 같은 정규 분포로 매핑되게 됩니다. 이 인코더를 통해 생성된 임베딩을 디코더를 통해 이미지를 보관하여 생성하는 태스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X에 대한 임베딩을 학습하기 위해 미분 불가능한 분포 PZ바 X를 미분 가능한 분포 주로 여기서 가우시안 분포 QZ/X로 변분 추론하는 방식으로 가우시안 분포를 가지는 임베딩 Z를 구하고 이로부터 이미지를 이제 생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미지를 생성하게 되었을 때 VA의 고질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포스테리어 콜lap스, 즉 이제 KL 다이버전스라고 불리는 문제가 있는데요. 포스테리어 콜lap스 문제란 가정한 포스테리어 분포가 사전 프라이얼 분포를 그대로 모방하는 문제라고 합니다. 즉 이제 간단히 직관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어떤 데이터 X가 들어오게 되면 인코더의 아웃풋은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표준 정규분포로 모두 매핑하게 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인코더에서 데이터의 특징을 파악하지 않고 데이터를 임베딩 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원인이 발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모델의 디코더가 너무 강력한 경우 첫 번째, 모델의 디코더가 너무 강력해서 인코더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음과 같은 사람의 눈, 코, 입과 세,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음과 같은 식이 VA의 로스 텀인데요. 앞단 같은 경우는 로스항의 리컨스트럭 에러 텀, 그 뒷단에 KL 로스라고 하는데요. 이 KL 로스의 가중치가 너무 커서 모델은 로스를 줄이려고 포스테리어 분포와 프레이얼 분포를 같게 하려고만 학습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은 사람의 눈, 코, 입과 같은 특징을 서로 다른 평균과 분산을 가지는 가우시안 분포로 매핑을 해야 하는데 해당 특징이 매우 복잡하여 가우시안 분포로 담을 수 없어 그냥 모든 특징들을 하나의 가우시안 분포로 매핑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VQ, VAE가 나왔는데요. VAE와 다르게 포스테리어와 프라이어를 가우시안 분포가 아닌 카테고리얼 분포로 정의하게 됩니다. 여기서 추정하는 카테고리 분포는 다음과 같은 데이터의 특징이 저장된 코드붕의 위치, 즉 인덱스 값인데요. 어떤 인풋을 넣었을 때 패치별로 코드북 각각의 벡터와 비교하여 저장된 특징과 가장 유사한 인덱스를 가지고 오고 그 인덱스에 해당하는 저장된 데이터의 특징을 디코더의 인풋으로 넣겠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메모리 모듈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다음 예시를 들어서 간단하게 직관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다음과 같은 강아지의 이미지를 생성하고자 할 때 강아지가 인풋으로 들어가게 되면 만약 코드북 E2의 두 번째 인덱스가 강아지 코와 관련된 특징이 저장되어 있다 하면 해당 인코딩 해당 인코딩된 부분은 코드북의 두 번째 인덱스와 가장 유클리디안 거리가 적게 나올 것이고 따라서 두 번째 인덱스를 다음과 같이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덱스에 해당하는 코드북의 벡터들이 인풋되게 되어 디코더에 인풋되게 되어 최종적으로 이제 디코더를 통해 이미지가 생성되게 되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코드북은 데이터의 특징을 저장하는, 즉 코드북 데이터의 특징을 저장하는 부분은 이제 분포에 구애받지 않고 데이터의 특징을 잘 저장하고 학습할 수 있게 됩니다. VQ, VA 학습을 위한 로스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크게 리컨스트럭 로스, 그리고 임베딩 로스, 커밋먼트 세 가지 로스가 사용되게 됩니다. 리컨스트럭 로스는 흔히들 알고 있는 코드와 디코드 네트워크를 학습시켜주는 거고요. 그리고 임베딩 로스와 커미트먼트 로스의 SG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스탑 그레디언트, 즉 그레디언트가 전파되는 것을 막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리고 이제 임베딩 로스를 보시면 여기서 ZE, 즉 인코더를 그레디언트를 스탑을 해주고 코드북의 임베딩 인코더와 비슷하도록 업데이트하고 다음은 이제 코드북의 임베딩을 스탑 그레디언트 해주고 인코더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순차적인 프로세스를 거치게 됩니다. 한꺼번에 학습해주면 되지 않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한꺼번에 학습해준다면 인코더와 코드북이 그냥 데이터에 상관없이 똑같은 값을 갖도록 학습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학습시켜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본격적인 첫 번째 논문의 모티베이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아시는 것과 같이 CNN은 이미지에서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높아 적은 파라미터로 이미지의 로컬한 특징을 잘 추출할 수 있습니다. 반면 트랜스포머의 어텐션은 CNN과 다르게 글로벌한 특징을 CNN에 비해 잘 추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저자는 CNN을 통해 데이터의 로컬한 부분을 잡아내어 DB를 구성하고 구성된 DB에서 트랜스포머를 이용해서 글로벌한 연관성을 고려하여 이미지를 생성하겠다. 이러한 개념입니다. 해당 모티베이션을 고려한 이 전체적인 모델의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은데요. 총 두 단계의 페이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CNN으로부터 로컬한 부분을 잘 추출 및 저장할 수 있도록 코드북 Z, 즉 데이터베이스를 학습하고 두 번째는 트랜스포머를 기반으로 코드북의 인덱스를 예측하는 오토 리그레시브한 방식으로 이미지 생성을 수행하게 됩니다. 페이지 1, 즉 코드북의 학습 과정을 보겠습니다. 앞서 보셨던 VQ, VA와 거의 유사한데요. 첫 번째로 학습해야 할 부분은 인코더와 디코더의 구조입니다. 이때 모두가 알고 있는 익숙한 이제 mean squared error, MSE 로스를 통해 reconstruct 로스를 정의합니다. 이런 식으로 인코더와 디코더의 파라미터를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trace through gradient estimate라는 개념이 써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복잡한 개념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코드북 및 인코더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코더에서 나온 값과 코드북의 비교를 통해 코드북과 가장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인덱스들에 해당하는 값과 인덱스에 해당하는 코드북의 차이가 적어지도록 학습을 하게 됩니다. 아까 VQ, VA에서 말씀드렸듯이 인코드를 한번 업데이트하고 다음 코드북을 업데이트하는 순차적인 프로세스를 거치도록 학습하고 있습니다. 이제 페이지 1에서 VQ, VA와 다르게 한 가지 추가된 점이 다음과 같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들어갔는데 MSE로만 인코더와 디코더를 학습하게 된다면은 좀 블러한 이미지가 생성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퍼셉츄얼 리치한 이미지 그리고 코드북을 생성하기 위해서 만들어보자는 개념에서 해당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넣었다고 합니다. 다음과 같이 각각의 패치별로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하도록 하여 좀 더 퍼셉츄얼 리치한 이미지를 얻고자 하였답니다. 이렇게 수용적으로 인코더와 디코더를 학습하고 인코더와 코드북을 비슷하도록 학습하고 상대적 신경망 개념을 추가하여 사실적인 이미지를 만들고자 하여 최종적으로 도출된 로스를 통해 다음과 같은 최종적으로 도출된 토탈 오브젝티브 펑션을 통해 최종적으로 이제 어떤 데이터가 인풋 되었을 때 인바딩 공간을 잘 학습하도록 다음과 같이 학습을 시킵니다. 다음과 같은 아까 설명드렸던 로스텀을 통해 얻은 코드북, 그리고 이제 코드북을 통해, 어, 이미지를,
이미지를 생성하고자 하는 개념이 이제 두 번째 페이스입니다. 트랜스포머를 기반으로 이미지를 만드는 곳인데요. 음, 다음과 같은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논문에 대해서 어떤 프로세스를 거치는 자세히 안 나와 있으므로 제가 나름대로 추론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이 인풋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앞서 구했던 페이지 1에서 구했던 인코더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답인 퀀타이즈 벡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플래튼 시킨 뒤에 트랜스포머의 인풋으로 들어가 다음과 같이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다음 시점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트랜스포머를 학습시키도록 됩니다. 그 뒤 이제 예측된 퀀타이즈 벡터가 나오게 되고 이를 코드북을 통해 이제 특징을 파악한 뒤 미리 학습된 프로즌된 디코드에 넣게 되면 이미지가 생성을 이제 오토리그하게 생성을 한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다음 트랜스포머 페이스 2의 로스 펑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퀀타이즈 벡터가 정답지로 활용되어 다음 시점을 올바르게 예측했는지 네거티브, 로우 라이클리 후드로 로스를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픽셀이 굉장히 많아야 하는데 모든 픽셀을 고려하여 다음 시점을 예측하는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컴퓨팅 코스트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므로 아래 그림과 같이 슬라이딩 어텐션 윈도우 방식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슬라이딩 어텐션 윈도우 방식이란 어떠한 픽셀의 이미지를 생성할 때 모든 픽셀을 참고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로 해당 그림과 같이 패치를 정해주게 되고 그 패치 내의 인덱스들만 고려하여 해당하는 픽셀에 대응하는 이미지를 생성해 줬다고 합니다. 즉 로컬하게 좀 네이버후드하게 다음 인덱스를 예측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어, 해당 논문이 어떻게 이미지를 생성하는지 제가 예시를 보여주려고 했는데요. 해당 부분에서 이제 PPT에서 PDF로 변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어서 다음에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트랜스포머와 CN을 비교했을 때 동일한 레프리젠테이션에서 픽셀 스네일과 트랜스포머 각각을 했을 때 결과를 비교한 결과표입니다. 동일한 스텝 및 동일한 타임으로 각각을 했을 때 트랜스포머가 더 높은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다운 샘플링 팩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운 샘플링 팩터는 일반적으로 CNN에서 쉽게 말하면 커널의 크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F가 클수록 커널 사이즈도 크고 즉 더 많은 양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논문을 여러 개의 다운 샘플링 팩터를 정해서 실험을 해보았는데요. 다운 샘플링 팩터를 16으로 설정했을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두 번째 논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논문의 개요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의 방법론 이름은 멀티스케일 트랜스포머 베이스드 레시듀얼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 줄여서 MTRVA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본문의 개요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먼저 기존의 트랜스포머에서 사용하던 포지셔널 인코딩과 다르게 타임 시리즈 인포메이션과 페리오드 인포메이션을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타임 시리즈 인포메이션은 인포머나 오토포머 등 최근 연구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타임 스탬프 정보를 반영하고 있는 인코딩이고 새로 추가된 것이 퍼레이드 인코딩인데 해당 방법을 위해 퓨리의 급수를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는 멀티스케일 피처 퓨전 알고리즘입니다. 트랜스포머 인풋에 들어가는 임베딩 과정에서 1D CNN 또는 FC 레이어로 업샘플링을 수행하게 되는데 업샘플링에서 인풋 데이터의 정보를 더 반영하기 위해 비전에서 주로 사용하는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 구조를 사용했습니다. 세 번째는 레지듀얼 베리에이셔널 오토엔코더 아키텍처입니다. 이렇게 오버뷰에 대해 개요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고요. 다음에는 첫 번째 논문과 마찬가지로 배경 상황부터 간단히 설명하고 해당 논문에 대해 본격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시계열 이상 탐지란 주어진 시계열 데이터에 대해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특정 시점 t의 이상치 여부를 예측하는 태스크입니다.
그리고 시계열 이상치 종류에는 크게 다음 아래 그림과 같이 포인트, 컨셉추얼, 콜렉티브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포인트는 데이터 표준에서 벗어나는 시퀀스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컨텍스트 어노말리는 미리 정의된 UCL, LCL, 어플 컨트롤 리밋, 로얼 컨트롤 리밋과 같은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컨텍스트를 고려한다면, 즉 문맥을 고려한다면 주어진 데이터가 예상 패턴을 벗어나는 이상치를 말합니다. 마지막 콜렉티브 어노말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상 데이터와 다른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이상으로 간주되어야 하는 데이터 포인트들의 집합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이상치 내에서 어, 개별 값들은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장 오른쪽 그림과 같이 문제가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집합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논문과 마찬가지로 트랜스포머와 VA 또한 백그라운드로 필요합니다. 해당 방법론들에 대해서는 앞에서 간단히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당 방법론에서 제시한 전체적인 구조는 좌측 그림과 같아요. 우측 그림과 같은 경우는 저 나름대로 간단하게 설계한 모델의 아키텍처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기존 트랜스포머 기반의 오토엔코더 모델 구조와 다르게 멀티스케일 퓨전 묘드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타임과 페리오딕을 고려한 포지셔널 인코딩, 타임 어텐션 모듈 및 레지듀얼 커넥션을 사용했습니다. 해당 방법론에 대해 순차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당 방법론을 설명하기에 앞서가지고 시계열 데이터가 트랜스포머에 어떻게 인풋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하고자 할 때 일정한 딜의 윈도우를 사용하여 3000어리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다음 예시에서 총 66개의 타임과 9개의 변수로 이루어진 시계열 데이터가 있고 윈도우 사이즈가 64 스트라이드, 윈도우 사이즈가 64, 그리고 스트라이드가 1이라면 다음과 같이 64개를 한 칸씩 건너뛰어서 총 3개의 배치를 만들게 되고 그 개별 배치 안에서는 64개의 시계열 그리고 9개의 변수가 들어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형된 시계열 데이터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벡터 값으로 변환하거나 변수 간의 관계를 더욱 잘 레프레젠테이션 하기 위해서 1D CNN이나 풀리 커넥트 레이어를 통해 하이 디멘셔널 벡터로 매핑하게 되고 이 차원이 늘어난 데이터를 트랜스포머에 다음과 같이 인풋시키게 됩니다. 1D 컨볼루전이나 이제 풀리 커넥트 레이어로 높은 차원을 매핑하게 되는데 논문에서 이 두 레이어로 차원수를 늘리는 것은 즉 업샘플링 하는 것은 많은 양의 세부 정보가 손실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문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아서 왜 세부 정보가 손실되는지 정확히 이해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자는 비전에서 사용하는 피처 피러미드 네트워크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시계열 데이터에 맞게 변형을 했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데이터를 1D 컨볼루전하여 C1을 구하고 원데이터를 업샘플링하고 앞서 구한 C1에 더하여 P1을 구하고 C1을 1D 컨보에서 C2를 구하고 P1을 업샘플링한 것에 C2를 더해서 P2를 구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실용적으로 PN을 트랜스포머의 인풋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사실 1D 컨볼루전이나 1D 트랜스포스 컨볼루전 같은 경우도 둘 다 업샘플링으로 볼 수 있는데 어, 두 개의 차이점은 크게 의미적으로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두 가지 방법으로 업샘플링 해줌으로써 조금 성능 향상에 도모를 취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포지셔널 인코딩입니다. 트랜스포머의 계산 과정에서 인풋 데이터의 정보가 손실되기 때문에 포지션에 대한 정보가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 트랜스포머는 프로젝트된 시계열 데이터에서 사인 및 코사인 함수를 이용해서 위치에 대한 정보를 더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는데요. 하지만 해당 논문은 최근에 인포머나 오토포머에서 사용하는 시간과 일 그리고 주와 관련된 좀 더 넓은 글로벌한 포지셔널 정보를 더하여 시간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사용했습니다. 또한 퓨리에 곱수를 사용해서 주기 정보를 반영하고자 하는 페리어드 인코딩 또한 사용을 했습니다. 해당 방법론들의 이점과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블로그에 레퍼런스를 달아두었습니다.
다음은 트랜스포머를 이용한 베리에이션을 오토인코드 아키텍처와 로스 펑션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로스의 흐름은 VAE와 동일하게 리커넌스트 로스와 KL 로스로 동일합니다. 조금 의아했던 부분이 오토인코드 구조에서는 MSE, 즉 뺀값을 제곱을 활용하는데 해당 논문에서는 단순히 인풋 데이터와 리컨 데이터의 뺀값을 사용합니다. 해당 방법을 리컨스트 로스를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저자는 따로 설명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산출된 분산을 익스포넨셜을 씌우는데 이는 분산이 데이터의 특징별로 충분히 구별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저는 추측했습니다. 분산이가 아니라 분산을 크게 하기 위해라고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해당 방법론에서 트랜스포머를 이용하여 VA 아키텍처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방법론도 포스테리얼과 프라이얼 분포를 가우시안 분포로 가정하고 있으므로 아까 말씀드린 포스테리얼 콜랍스 즉 문제, 즉 KL 다이버전스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두 번째 논문에서는 포스테리얼 콜랍스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레시듀얼 커넥션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인코더의 출력이 디코더에 유용한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하도록 하여 모델이 인코더의 히든 정보에 더 의존하도록 만듭니다. 근데 여기서 인코더와 디코더는 직접 연결하지 않고 따로 결합을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인코더에 의해서 나온 결과값들이 모두 Z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코더의 힘을 간접적으로 증가시켜서 리컨스트럭 로스상의 가중치를 증가시키고 포스트의 콜랍스 프로블럼 방지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인퍼런스 시의 스레스홀드 설정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존 오토인코더 구조와 마찬가지로 정상 데이터의 리컨스트럭 에러 값을 기반으로 인비의 값을 설정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하나의 값으로 이상 정상 유무를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의 리컨스트럭 에러 값으로 이상의 정상 유무를 판단하기 때문에 변화하는 환경과 다양한 작업 조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유형의 결함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고자 스레스홀드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다이나믹 스레스홀드 값을 활용을 했습니다. 먼저 리컨스트럭 에러를 EWML을 통해 평활화를 시켜주게 됩니다. 이렇게 평활화된 스코어를 통해 현재 시퀀스 T의 평균과 분산을 통해 오른쪽 아래의 식과 같이 상한 하한 스레스홀드를 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상한과 하한 스레스홀드를 실제로 정했을 때 다음과 같은 빨간색이 원래 리컨스 에러, 파란색이 어퍼 컨트롤 리밋, 노란색이 로월 컨트롤 리밋일 때 다음과 같이 컨트롤 리밋이 계속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왼쪽 아래 세 번째 그림과 같이 데이터의 경향이 바뀐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 다이나믹 스레스홀드가 굉장히 유효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세 개의 데이터셋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SAT의 경우 리얼 데이터이고 SKAB, NAB는 벤치마크 데이터입니다. SH는 물순환 시스템 데이터이고 총 9개의 변수를 가진 멀티베리어트입니다. 멀티베리어트 타임시리즈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SKB는 위성 제어 시스템 및 전원 공급 시스템의 원격 측정 데이터이며 SH와 동일하게 9개의 변수를 가지고 있는 멀티베리어트 타임시리즈 데이터입니다. NAB 데이터 같은 경우는 위의 데이터와 다르게 단별량 데이터 셋입니다. 비교 모델은 총 10개를 썼는데요. 머신러닝 모델 3개, 그리고 딥러닝 모델 7개를 총 사용했습니다. 다음 결과입니다. NAB 데이터셋을 보시면 제한한 MTRVA가 TCNAA보다 성능이 좋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에서 성능이 떨어지는 이유는 본 저자가 말하기로는 NAB 데이터셋이 단별량 시계열 데이터셋이고 그래프 신경망 모델이나 트랜스포머를 사용한 모델은 다별량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단별량 시계열 데이터에 중점을 둔 TCN 오토인코더보다 성능이 좋지 않은 것이라고 저자는 말했습니다. 다음은 SKAB 데이터셋에서 MTRVA가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SAT 데이터셋도 다별량 데이터셋이므로 보시는 것과 같이 MTRVA 그리고 그래프 신경망 네트워크 모델이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한했던 방문을 하나씩 제거하면서 실험한 어블레이션 스터디입니다. 레시듀얼 스트럭처, 즉 VA, 멀티스케일 피처 퓨전, 글로벌 템포럴 인코딩을 모두 사용한 MTRVA가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템포럴 인코딩을 제거했을 때 가장 많이 성능을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CL 정보를 반영한 것이 롱텀 디펜던시를 잘 캡처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았고, 인코딩에 글로벌 템포럴 인코딩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점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